네. 오늘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오늘 평창도 집에서 왔습니다. 아, 대기 네. 평창도면은 네. 가까이서 오셨네요? 네. 아, 저는 이제 작가님 하면은 그 논산의 이미지가 강해서. 예, 논산에 지필관이 있어서요. 네. 왔다 갔다 했는데 요즘은 뭐 드물게 갑니다. 아, 오히려 서울에 더 자주 예, 서울에 더 계시는 자주 거예요?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러면 그 서울 평창동 댁에서 좀 집필을 계속 하고 계신가요? 거의 지필을 안 하죠. 기운이 좋아야 돼요.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실 것 같은 이미지인데. 그렇게 살았죠. 네. 50여 년 가깝게 하루도 빠짐없이 네. 정말 살았는데 기운이 좀 빠져가지고 네. 요즘 많은 집필은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거의 지난 50년의 세월 동안 네. 1년에 한 권씩은 책을 내셨던 걸로 아는데. 1년에 한 권 이상 썼죠. 네. 네. 그러면은 아예 한 문장도 쓰지 않고 잠드시는 날들도 있나요, 요즘에? 요즘엔 한 문장도 쓰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 대신 뭐 하면서 지내세요? 뭐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를 아. 통해서 오징어 게임 이런 거 아, 진짜요? 찾아보고요. 오. 책 읽고 또 산책하고 근데 너무나 바쁜 인생을 살았거든요. 거의 네. 원고 쓰는데 미쳐가지고 살았죠. 네. 저도 이제 좀 쉴 권리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편안하고 아름다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독자분들이 몰랐다가 이제 네. 암투병을 했다는 사실도 네. 그 순례라는 산문집을 네. 통해서 알게 됐었는데 한 5년 전에 제가 그 폐암이 와서 네. 초기였기 때문에 수술을 했고 네. 사실은 작년에 다시 폐암이 와가지고 재발을 했어요? 예, 재발한 건 아니고 새로운 종류의 암이래요. 와서 항암 치료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글을 쓰냐고 물어봐서 그런데 폐암 일기라고 네. 제 인터넷에 인생을 돌아보는 폐암 치료 과정도 쭉 쓰면서 네. 제 지난 인생을 돌아보는 글을 쓰고는 있습니다. 폐암 일기. 글쎄요, 뭐 이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민망하겠지만 현재는 폐암 3기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죽음은 보통 이제 심리학적으로 5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첫 단계는 이제 부정이지. 아이 그럴 리가 없어 하고 병원도 여러 군데 가보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분노예요. 내 친구 아무개는 나보다 훨씬 나쁜 짓 많이 했는데 멀쩡한데 난 착한데 왜 이 죽을 병에 걸렸나, 이제 분노의 감정이 오는 것이고요. 그게 지나가면 보통 타협의 시간이라고 해서 되게 우리 아들 곧 결혼하는데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한다든가, 옆나라에 보고 딜을 하려고 하는 그 협상의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도 안 되면은 뭐 우울하지요. 우울의 시기가 오고, 우울이 넘어가면 수능의 시기가 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달 동안 이 5단계가 다 끝나버린. 그래서 평균 수명만 살면 난 뭐 한우 유감이 없겠다 하고 염라대하고 딜을 해놨기 때문에 매우 행복하게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진인 것 같아요. 저는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해와 책방도 네. 현대인이 너무 숨가쁘게 각박하게 사니까 네. 잠깐만 쉼표를 찍어드리자 이런 네. 취지인데, 작가님도 요즘 약간 쉼표 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네요. 인생이라 이제 월급에는 피크제가 있잖아요. 네. 작가로서 원고를 가장 많이 쓰고 책도 가장 많이 팔렸을 때가 사회적 피크라고 할 수 있죠. 네. 제가 33살 먹었을 때 쓴 소설이 풀잎처럼 높다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그 아주 큰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거의 뭐 40년 동안 이른바 대중들에게 매우 친숙한 작가로 지냈기 때문에 마치 뭐 질주하듯이 살았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40, 50대가 사회적으로는 피크였다고 한다면, 네. 그 피크제로 보면 지금은 제가 오히려 이제 마음의 평화, 조용하고 또
또 곁에 돌아보니까 늙은 아내도 함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잘하고 저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 자주 만나고 바쁠 때는 자꾸 가까운 사람들을 뒤로 순서를 미루거든요. 가까운 가족, 그쵸. 가까운 친구들은 천천히 만나고 네. 사회적으로 끌려나가는 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죠. 아마 안현무 선생님도 지금 그럴 때일 텐데 그럴 때가 인생의 전성기 같지만 네. 사실은 평화의 전성기, 행복의 전성기는 그때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피크가 와요. 그래서 인생은 계속해서 어떤 피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40, 50대는 사회적 피크였고 네. 지금은 가까운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지내는 것은 지금이 제 인생의 피크죠. 안정의 피크? 예, 그렇습니다. 표정도 네. 너무 밝으시고 정말 편안해 보여요. 아니, 전 뭐 얼마든지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청년 작가라는 수식어를 네. 뭐 이제는 반납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스스로 하셨는데 청년 작가라는 타이틀이 여전히 제가 어울리십니다. 작년 재작년 한 3년 전에 네. 구시렁 이른이라는 시집을 냈어요. 구시렁 이른이요? 예, 네. 70살 넘어서 쓴 시들로 네. 시집을 냈는데 그걸 왜 제목을 그렇게 정했냐면 네. 제가 중년 이후에 거의 30년 동안 청년 작가로 계속 불리웠거든요. 네. 독자들이 청년 작가로 불러주는 것은 단지 내가 나이가 청년이기 때문은 아닐 거예요. 제가 감수성이 워낙 예민하고 그래서 그런 청년다운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 불러주었겠죠. 근데 그 청년 작가를 부르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청년이라는 건 일하는 세대예요. 열심히 일해야죠. 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야 되고 사회나 나라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야 할 시기. 그러니까 청년 시기가 무한정 늘어나는 건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많이 부려먹겠다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꾼들이 네. 더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자꾸 청년 작가라고 하니까 계속 써야 할 것 같아요. 정열을 다해서 써야지. 근데 이제 힘들기도 하고 나도 쉬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네. 구시렁 이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시집을 내는 건 나 이제 청년 그만하겠다. 약간 일 그만하고 쉴 수 궁시렁거리는 있지. 건가요? 그래서 그런 시집을 해서 청년 작가를 일테면 스스로 사직한 셈입니다. 네. 청년 작가라고 불릴 때마다 죽을 때까지 현역 작가로 살라는 뜻이지. 근데 요즘 이제 힘이 붙여서 소설을 많이 못 쓰니까 청년 작가라고 하는 것을 반납하고 싶을 때도 많죠. 아마도 제 감수성이 예민해서 제 문장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전히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독자들은 청년 작가라는 별명을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예민한 감수성이라는 게 문학에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 또 다른 면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더 좀 깊은 작가가 됐으면 좋겠는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단 한 권의 책을 골라서 네.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작가님을 모시고 책을 달랑 한 권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책이 좀 무리잖아요. 많죠. 네. 그래서 고르시기도 힘들 거예요. 네. 한 세 작품 정도는 딱 네. 떠오르는 세 작품 정도는 언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은교는 사실 책을 읽지 않고 영화로만 본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하고 책은 좀 다른데 영화로 본 분들이 훨씬 많죠. 훨씬 많죠. 그 근데 영화 본 분들이 원작가로서 나한테 와가지고 네. 책을 읽은 척 할 때가 제일 짜증나요. 왜냐하면 영화하고 소설은 근본이 다르고 네. 영화는 노인의 연애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그쵸. 한다면 제가 쓴 은기호는 늙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걸 정면으로 들여다본 소설이지요. 바꿔 말하면 이거 연애물이 아니라 존재론적 소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화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아서 영화를 괜히 만들었네 하고 후회한 적도 많아요. 아니에요. 영화로 네. 인해서 책을 네. 또 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결국 은교라는 소설 속에서의 은교는 네. 사랑의 대상이게 아니라 네. 영원히 늙지 않는 어떤 뮤즈, 영원히 늙지 않는 가치에 대한 노인의 욕망을 쓴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디 소설을 안 읽으시고 네. 영화만
보셨다면 저를 네. 안 만난 거니까 아. 지금이라도 소설을 좀 읽어보셔서 아. 저를 만나면 더 훨씬 더 많은 것을 교감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너무 웃긴 게요. 그 네. 정지유 감독님 입장에서는 또 네. 영화를 안 봐놓고 그 영화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정지우 감독이 만든 은교도 나쁘지는 않다고 네네. 저는 봐요. 네. 한국에서 사실 80대 노인을 주인공으로 삼는 영화를 만들겠다는 감독이 있다는 것도 굉장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같은 시류에. 그래서 영화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영화와 소설은 근본이 다르다. 네. 그래서 영화를 본 분들이 아울러 소설도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것을 작가로서 바라는 거죠. 네. 은규 이야기는 그러면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갈망의 삼부작이라고 해서 네. 솔라체, 고산자, 은교 세 개를 갈망의 삼부작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늘 갈망이 있죠. 그쵸. 우리가 꿈꾸는 것은 대부분 그냥 소망 수준인 것 같아요. 아. 내가 가령 예를 들면 40일 아파트를 갖고 싶다든가 이랬으면 좋겠다. 자동차를 뭐 2억짜리 자동차를 몰고 싶다든가 네. 그런 것은 소소한 소망에 불과하지요. 인간은 그냥 짐승과 달리 영혼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세속적인 목표 너머의 꿈을 갖고 있어요. 네. 저 벽 너머에 뭐가 있는가 우리 궁금하잖아요. 네. 우리가 벽에 있는 저 산봉우리에 오르고 싶은 것이 일차적인 목표지만 네. 대부분은 벽 너머에 있는 가치를 꿈꾸게 돼요. 어떤 불멸의 가치를 꿈꾸는 거죠. 사랑을 해도 영원한 사랑을 꿈꾸잖아요. 네. 근데 실제 세속에는 뭐 영원한 사랑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 영원한 사랑이 거의 없는데도 알지만 우리는 매일 영원한 사랑을 꿈꿔요.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을.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갈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쓴 촐라체, 고산자, 은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목표 너머의 꿈. 어떻게 보면은 이루기 어려운 꿈. 그렇죠. 네. 대통령이 되는 것은 목표에 가능하죠. 불과한 거고 네.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인가가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나는 의사가 됐다 어린이들이 한다면 의사가 되는 건 목표에 불과. 열심히 하면 누구나 의사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어떤 어린이는 이렇게 말하고 나는 의사가 돼서 내가 사랑하는 할머니가 당뇨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다시는 이 땅에서 당뇨병으로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을 하지 않게 하겠다. 네. 라고 생각해서 나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걔들이야말로 정말 꿈을 가진 아이고 네. 아니야 의사는 수입이 많대요. 하면 목표에 불과한 거죠. 네. 그것은 갈망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쓴 그 갈망의 삼부작은 바로 그 목표 너머에 있는 근원적인 네. 꿈을 염두에 두고 사는 인생들을 그래서 지금 많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쓸쓸한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이제 그 갈망의 삼부작에 나타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단순한 목표나 네. 성취 가능한 꿈조차도 없는 젊은 친구들도 많은데 네. 그거를 뛰어넘는 간절한 소망, 네. 이루기 어려운 네. 꿈, 그런 갈망을 우리가 기억하기는 사실 이 현실 속에선 참 네. 힘들죠. 네, 네. 그런 맥락 속에서 박범신 작가의 갈망 삼부작을 또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해와 책방에서 다루게 될 한 권의 책도 갈망 삼부작 중에 한 권일까요? 어떤 책을 골라오셨어요? 이 소금은 그 제가 데뷔 40주년에 네. 40년 되던 해 40번째로 쓴 장편 소설입니다. 와, 딱 40주년에 40번째 어째로 쓴 장편 소설이 나온 소설이에요. 거예요? 이 전에 이른바 갈망의 삼부작을 열심히 썼어요. 네. 그 소설들은 대부분 어떤 영혼의 리얼리티에 초점이 맞춰졌던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갈망의 삼부작은. 네. 그런데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영혼의 문제를 다룰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저작거리 문제들을 그때그때 뜨겁게 반영해 줘야 할 사회적 책무 같은 것이 문학에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너무 그런 데 빠지지 말고 관념적인 우리 그런 사회에 좀 비판적인 소설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해서
자본주의 폭력성을 비판하는 소설을 쓰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3편의 소설을 썼는데 네. 그중에 첫 편이 소금이죠. 아, 막내딸 시우의 20번째 생일. 그날 아버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첫사랑을 버리고 부유한 집안과 결혼했던 남자 선명우. 아내와 딸 셋을 위해 달렸지만 그의 인생은 늘 짠맛에 가까웠습니다. 20이 넘은 자식들조차 핏줄이므로 늙어가는 나비에게 빨대를 꽂아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다. 성공을 이뤘지만 점점 커져가는 딸들의 소비 속에서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를 찾기 시작한 막내딸 시우는 아버지의 첫사랑 그리고 시대의 상처를 하나씩 마주합니다. 짠맛을 잃으면 가치가 없는 소금처럼 생계를 위해 자신의 꿈과 본질을 잃어야 했던 아버지. 시우는 묻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단맛을 쫓으며 살아온 걸까? 이 소설은 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네. 집을 나가서 실종이 되고 네. 그 아버지의 행방을 찾는 딸과 그 딸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 작가인 네. 나가 이제 아버지를 찾으면서 겪게 되는 그 여정을 네네. 그리고 있다고 단순화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예. 사실 뭐 아버지를 소재로 한 다른 소설이라면 네. 뭐 애끓는 부정에 대해서 뭐 다룬다든가 신파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행복하게 가족들이 다 함께 재회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엔딩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 이 소설은 아버지가 그냥 집을 나가요. 그냥 나가는 건 아니고 네, 근데 나가야 할 네. 개연성을 갖고 있죠. 돌아오지 않는 결말로 나는 것 같아요. 네, 네. 많은 그래서 좀 사람들이 그걸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반감을 가지시는 소설에서는 분들도 안 계시죠. 돌아오니까 네. 소설을 읽은 사람들은 그래 이 사람처럼 안 돌아가면 안 돼 돌아가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단어법으로 보면 그런 의도를 가지신 건가요? 그럼 물론 그런 의도를 그래요? 갖고 있죠. 어... 이 주인공은 네. 이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가지고 옛날에는 형제가 많아도 보통 가난한 집에서는 그 중에 똑똑한 애 하나만 대학까지 대표로. 네. 대표로 걔가 대학 나와서 출세하면 남은 형제들도 다 구할 수 있으리라고 네. 가난 절대 빈곤의 시대를 꿈꿨으니까 내 주인공도 그렇게 해서 결국 재벌회사에 취직해서 이사까지 오르지요. 네. 자기는 정말 모든 걸 바쳐서 이 개발의 사이클을 따라오면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는데 날이 갈수록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꾸 가난해져요. 왜냐하면 딸이 셋 있고 아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버지가 늘어나는 월급보다 소비를 훨씬 더 왕성히 해버리기 때문에 자꾸 더 가난해지는 느낌이지요. 네. 그래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끝없는 이 달콤한 소비에 빠진 사람들이 삶에 내가 언제까지 부응을 해야 되는가. 네. 아비로서 이렇게 싸우는 과실을 과하게 소비하는 것에 끝없이 부응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애들이 뭐 다 대학도 이제 다 들어갔으니까 그럼 너희들이 독립해서 살아봐 하고 어떤 계기에 가출을 하게 되죠. 네. 그는 돌아오지 않는 대신 길에서 만나는 어려운 이웃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만나서 시골 어디에선가 새로운 가정을 꿈꾸면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네. 다만 자기 혈족들한테 돌아가지 않죠.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소설에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자본주의는 한마디로 빨대의 네트워크에 불과한 거 아닌가? 빨대론을 펼치시죠. 빨대론이 나와요. 네. 예를 들면 세상에서 가장 큰 빨대를 가지고 있는 건 미국이지. 뭐 이를테면 재벌에서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큰 깔때기를 가지고 있고 네. 어린 자식들은 애비 등에 빨대를 꽂고 있지요. 또 애비는 회사에 가서 빨대를 꽂고 있지 않겠어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꽂지 않아야 할 곳에 빨대를 꽂는 것이 우리 사회의 그렇죠. 큰 문제이기도
자식인데 그 자식이라고 해서 애비가 따오는 과실에 취해서 끝없이 그렇게 소비를 일삼는 걸 방치하는 것이 과연 부모로서 윤리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가출을 해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죠. 딸 둘은 상향 분해되고 네. 보다 더 높은 사회 소비가 많은 세속적으로 소비 과실을 쫓아가다가 파멸하는 것이고 네. 셋째 딸만 아버지의 가출을 통해서 자기 존재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서 건강한 삶을 해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소금이죠. 예. 이 가족의 이야기 같은 거는 네. 어떻게 구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가족이 무언가 네. 특히 이 소설은 늙은 아버지에게 바치는 소설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어머니는 더 많이 가출하고 싶으셨겠죠. 이 주인공처럼 어머니들이 헌신과 희생이 크다는 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근데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작품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한 편을 보태지 않아도 이면이 이 모성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헌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봐요. 또 네. 특히 최근 한 20년 사이에 또 여성의 권리도 많이 신장됐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들은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는 권력자로 어머니로부터 오히려 교육받고 널 아들이니까 하면서 네네. 컸는데 막상 커서 어른이 된 다음에는 보니까 남자들이 권력이 다 해체돼 가지고 네. 빈 공룡과 같은 상태이잖아요. 특히 지금 이제 연세 드신 60대, 70대, 80대 이 어르신들은 20대에 서울에 올라와서 살면서 이게 절대 빈곤을 극복해야 된다는 사회적 그 명령 네. 하나 때문에 사실은 자기의 꿈을 따라서 산 기억이 없이 네. 오로지 과실을 쫓아서 그렇죠. 사는 거예요. 네. 60년대, 70년대 솔직히 뭐 하루에 15시간, 16시간 일하던 청년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당도 없었어요. 네. 그야말로 야수적인 노동력으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걸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70대, 60대, 80대 되고 나니까 이제 우리 사이에서 뭐 어디 담배 한 대 제대로 필 데가 없어요. 청년들은 돈이 없다고 하지만 아름다운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실 때 한강의 기적을 읽었던 늙은 아버지들은 저 변들이 종이컵 들고 앉아가지고 담배 한 대 마음 놓고 피지 못하고 또 우리 사이 모든 그늘들이 마치 아버지 세대들 나쁜 말로 하면 이 꼰대들 세대 탓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되고 있잖아요. 사실 이 소설은 그런 것에 대한 제 나름의 어떤 섭섭함, 분노 네. 그런 것도 뭐 아버지를 위해서 말을 해야겠어. 아. 이 늙은 아버지 다른 건 모르지만 지금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안락한 환경을 네. 만들어 온 분들 네. 반만 년 동안이나 끊어지지 않았던 가난의 사슬을 야수적인 노동력으로 단번에 끊어낸 세대. 그분들이 만들어낸 그 압축 성장 때문에 사회의 그늘이 좀 있다면 그건 새로운 세대들이 해나가야지. 그것조차도 아버지 세대의 책임을 물으면서 네. 아버지 그 공적은 마치 잊은 듯이 쓸쓸하게 아버지들이 돌아누워 있는 것은 그것도 역시 온당하지 않다. 옛날 가부장제 시대에 많은 헌신을 바쳤음에 불구하고도 사회적 예우를 어머니들이 못 받은 것이 불완전한 세계인 것처럼 지금 아버지들에 대한 우리들의 관념도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소설은 철저히 처음부터 그냥 그 늙은 아버지들 세대를 위해 지금 돌아누워 잠들기 직전 저 불안하게 앉아있는 늙은 아버지 뒷모습을 한번 보자. 네. 얼마나 쓸쓸하고 그것이 왜 어디서 오는 쓸쓸함인가. 그분들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본 기억이 거의 없는 세대예요. 맞아요. 오로지 그냥 사회 공통의 명령이었거든. 이 가난을 이겨내야 된다. 네. 그래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세계의 그 안락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 다 잊어버리고 늙은이들은 전철을 공짜로 타는 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나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네. 좀 짜증날 때도 있고 그래서 네. 이걸 한번 꼭 어떻게든지 한번 사회에 강력하게 좀 발언하고 싶었던 이 소설은 박분식 갈망의 삼부작에 비해서는 네. 굉장히 강력한 발언이 맞아요. 앞장선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비를 향해서 계속 질주하면 행복해지는 건 불가능해져요. 그럼 행복은 어디서 오냐? 가진 게 적든 많든 간에 자기 정체성을 따라가는 삶이 비로소 충만감을 느낄 수 있어요. 네. 문제는 우리가 나도 히말라야에도 자주 가지만 진정한 알피니즘이라고 하는 건 보다 높은 산에 가는 것이 아니거든. 자기 산을 찾아서 가는 거지. 자기가 길. 네. 남이 안 가본 길로 올라가는 것이 등산에서 가치 있는 거예요. 네. 사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남보다 파이가 큰 것이 아니라 파이가 작더라도 나만의 어떤 거. 네. 내가 사는 이 동산은 이러이러한 나무를 심고 이런 꽃이 피어 있어라고 자랑할 수 있어요. 많은 내 친구들도 만나면 야, 너는 어디 사냐? 나 어디 살아? 단독주택이야? 단독주택이야. 몇 평이야? 몇 평? 그러면 그 다음에는 30년 만난 친구도 나한테 안부를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몇 평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나의 성공과 실패를 다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 친구들이 야, 니네 마당에는 뭐가 심어져 있냐? 네. 니네 거실에는 어떤 그림이 걸려 있어? 네네네. 어떤 스타일의 그림이 걸려 있냐? 네. 니네 자식들은 무엇을 좋아해? 네. 나는 이런 걸 물어야 내 행복을 물어본다고 생각하거든. 네. 근데 평당 곱하기 얼마 하면서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예단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짜 행복이에요. 그 행복이 아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행복해지려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지. 지금은 자본주의 세상이 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서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네. 그래서 젊은이들이 돈을 벌어도 불하는 거예요. 네. 내가 원하는 인생이 뭔지만 안다면 그리고 그 길에 서 있다면 조금 가난해도 쪽팔리지 않아요. 네. 누구한테 기죽지 않아요. 네. 그걸로 불행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소설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언가를 똑바로 봐야만이 네. 이 자본주의 어떤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다. 네. 자본주의 안락함은 우리가 잘 이용하자. 그러니까 돈의 주인이 우리가 돼야지. 그렇죠. 네. 돈의 노예가 되면은 아무리 벌어도 세계에서 1등 부자는 어차피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네. 계속 불안하고 그냥 내가 패배자 갖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다가 아까 말했지만 죽을 때 이 산이 아닌가 봐. 나 여기 와서 왜 죽지? 그러고서 죽는 거죠. 맞아요. 이게 쓸쓸하고 불안한 삶을 살 뿐이기 때문에 근데 소금이라는 소설은 바로 그런 자본주의의 어떤 구조가 우리에게 폭력적으로 작용하는 것에서 우리가 방어해야 된다. 왜? 행복해지기 위해서. 네네. 네. 그러니까 소금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정말 명확한 것 같아요. 계속 자본주의를 비판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체제에서 다 퇴장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럼 이제 잘 네. 활용해야지. 워낙 이제 현대 특히 젊은 세대가 너무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본인의 의지는 알지도 못하고 네. 막 그 자본주의를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쉴 틈이 없잖아요. 잠깐 정지하고 네. 내 아내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으니까 좀 그런 독자들에게 좀 일침을 가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잠깐만 우리 가출을 해보자. 네. 머릿속으로. 네. 우리가 다 진짜로 가출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수한 독자세요. 네.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이런 네. 설정을 통해서 네, 네. 우리 실제로 가출하기 전에 네. 잠깐 이 굴레에서 네, 잠깐 네. 한 발 떨어져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네. 내가 어쩌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인지를 네.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책인 것 같아요. 아, 예. 뭐, 시체말로 네. 우리가 진실로 행복해지려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자본주의가 나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원한다고 일차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남들도 함께 원하는 가짜 남들이 목표야. 뭘 원하는지가 더 중요하죠. 가짜 목표야. 네. 그러니까 진짜의 나의 목표를 찾아야 그렇죠. 행복할 뿐만 아니라 네. 자부심.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늙으면은 생로병사로 가면은 매일매일이 추락이에요. 물론 나도 뭐 늙는 것이 좋다고 멋있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네. 사실은 대부분 추락이거든요. 네. 이때 그럼 뭐가 그 생로병사로 가는 일무새 이루가 되냐 하는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내 삶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가에 달려 있어요. 네. 아, 나는 의미 있었어. 그 돈을 벌면은 좋은 거죠. 그렇지만 돈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벌어서 공장을 이만큼 세워서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후한 월급으로 행복하게 했어. 네. 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단지 남보다 부자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건 금방이니까. 그래서 이 소설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를 지켜야지. 네. 예. 글쎄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나이 들었다는 것이 저한테 너무 낯설기 때문에 이제 80이 다 됐는데 나이는 늘 자기 자신에게 낯설죠. 나이만큼 익어간다면 행복하겠는데 저는 여전히 별로 나이만큼 익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은 나이는 아무리 낯설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좀 깊어지고 그러려고 많이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성공적으로 잘 죽음에 이를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여전히 제 나이에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불안정한 분열의 시기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 소금이라는 긴 장편 소설에서 딱 한 구절을 좀 골라가지고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아, 이거 영광이죠. 아버지들은 근엄했지만 아무 힘이 없었다. 체제에 편입돼 과실을 따오는 대표 선수로서 그럴듯해 보이긴 했지만 가족들이 거대한 소비 체제에 들어있는 한 아버지에겐 그 체제를 방어할 항거 능력이 전무했다. 핏줄에게 빨리고 핏줄에게도 빨렸다. 핏줄이라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명분으로 삼은 저들이 자신들의 깔때기를 채우기 위해 그 구조를 전적으로 허락하고 돕기 때문이었다. 성장한 자식을 독립시키겠다고 해도 핏줄임으로 아버지만이 비난받는 이 구조는 체제의 입장에선 양보할 수 없는 규범이었다. 그 대신 자식들은 늙은 아버지를 돌볼 필요가 없었다. 여력도 시간도 없다고. 그러니 늙은 아버지는 체제가 돌봐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노인 요양원을 더 많이 지어 자식들의 짐을 덜어야 한다는 주장을 복지라고들 불렀다. 철저히 불공정한 비윤리적 거래였으나 아버지들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침묵하는 게 최선의 미덕으로 간주됐다. 늙은 아버지의 죄는 더 이상 생산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생산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늙은 아버지들은 폐기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간편히 처리해야 이미 성장해 또 다른 자식들을 거느린 자식 출신의 젊은 아버지들을 체제가 마음 놓고 부려먹을 수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가리켜 역사 발전이라고 말했다. 거대한 고리의 구조가 바로 역사 발전이었다. 네. 좋은 기절을 잘 찾으셨네요. 한번 쉬고 거기를 읽으시니까 괜히 내가 소금에 대해서 많은 말로 설명하고 있었는데 역부족이었구나. 차라리 그 읽는 게 낫겠어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거기에 제 그 주제가 잘 담겨 있는 좋은 기절을 골라주실 것 같아요.
소금에 대한 이야기 네. 어떻게 염도가 딱 맞았나요? 네. 좀 더 넣거나 빼거나 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뭐 얘기하자면 뭐 많은 아버지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야겠죠. 여기에도 여러 아버지가 나와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도시로 나왔다가 실패해서 끝없이 치사해 하고 작가의 하다가 아버지. 겨울차게 빠져 죽는 아버지도 나오고요. 또 자식들을 두드려 패고 하면서 정치에 빌붙어가지고 어떻게 출세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좌절하고 마는 아버지도 나오고 네. 나의 주인공 아버지는 세 딸을 내박쳐 두고 가출했기 때문에 세 딸들이 대부분 불행하죠. 딸 하나 해체되죠. 빼놓고는 아버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작가님의 아버지 생각.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아버지를 많이 이해하게 됐고 또 부모라는 건 지각 있는 자식이라면 영원한 텍스트입니다. 좋은 텍스트는 좋은 소설이나 좋은 텍스트라는 건 무한하게 해석이 계속돼야 하는 네. 것이거든. 아버지가 그날 그렇게 화를 내셨는데 10년 전에는 이래서 화를 낸 줄 알았는데 10년쯤 지나고 보니까 아니야. 이것 때문에 화를 내셨구나. 다시 해석이 되거든. 영원한 텍스트라는 말 멋지네요. 부모라는 건 네. 영원한 텍스트가 돼요. 네. 그래서 마음에 부모를 두시면 돌아가시기 전이나 후나 계속해서 우리는 부모를 계속 해석하게 될 거예요. 네. 그 해석은 바로 해석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영향을 늘 주고 있다는 뜻이죠. 최근 제가 아주 최근 나온 책 중에 네. 오역하는 말들이라는 책을 읽고 네. 그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어를 번역할 때는 그렇게 길을 쓰고 이 말을 맞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네. 가까운 사람, 네. 가족들의 언어를 해석하는 데는 그만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지금 하신 말씀, 나는 과연 아빠라는 텍스트를 얼마나 이해하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했을까를 네, 네.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뭐 이제 나이 들어서 고백하지만 고등학교 때 수면제로 2번 자살 미수를 했었고요. 대학교 들어간 이후에도 팔의 동맥을 자른다든가 해서 지금 생각하면 젊을 때는 그냥 우울증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애아들로 태어났는데 자꾸 죽으려고 하는 아들을 볼 때 그 아버지가 어땠을까? 그것이 두고두고 제가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면제를 먹고 병원에서 위세척을 두고 깨어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장돌뱅이셨거든요. 그래서 기차 타고 많이 다니면서 장사를 하셨는데 나는 내가 기차를 매일 타지만 아무리 10,000원인 기차도 꼼꼼히 처음부터 찾아보면 어딘가 내 궁둥이 하나 내려놓을 자리가 있더라. 근데 너는 젊은 놈이 기차 첫 칸도 제대로 안 찾아보고 왜 수면제를 먹었는지 모르겠다. 지금까지도 늘 아버님 그 말씀, 살아서도 늘 어려울 때면 그 말씀이 생각났죠. 작가님께서는 문학 순정주의 하나로 네. 죽을 네. 때까지 평생 현역 작가로 남는 네. 게 소원이다라고 네, 그게 하셨는데 꿈이었죠. 예. 뭐 지금 당장은 잠깐 글쓰기를 좀 천천히 하고 계시지만 네, 계속 현역 작가로 남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앞으로 하실 건가요? 우선 제가 지금 폐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폐암 일기 쓰시고. 폐암 일기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만월이라고 부를 때 꽉 찬 환한 달을 상상하지만 만월. 우리가 만월일 때도 달의 반절은 어둡고 캄캄한 뒷면이 있잖아요. 네.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이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뭔가 달의 그 뒷면과 같은 네. 어떤 부분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네. 있는 것이 존재가 아니겠나. 네. 그래서 나는 폐암일기를 통해서
내 자신을 성찰해 보는 글을 쓰고 있는 거죠. 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폐암이었을지도 몰라. 내가 소설을 열심히 쓴 것도 일종의 항암이었겠지. 예, 그런 생각을 하지요. 네. 그동안에는 타인의 이야기를 많이 썼는데 타인의 이야기도 결국 내 이야기였겠지만 네. 지금은 이제 그 폐암을 핑계 대고 나를 정면으로 들여다보는 힘들고 무서운 그런 일, 나를 마주하는 일을 더 하고 자기를 계시네요. 정면으로 보는 일은 네.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네. 때로는 참담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나고 그러지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안 쓰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네, 그쵸. 다만 네. 옛날에 다른 포맷으로. 너무 죽어라고 이제 네. 미친 듯이 글을 썼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냥 인간은 뭔가 소설가가 죽어라고 소설 쓸 때는 나는 소설을 핑계 댔던 것 같아요. 누구는 죽어라고 돈을 버는 기업가는 돈을 핑계대고 있는 거지 돈이 목표는 아닐 네. 거예요. 일종의 나도 뭐 도피처럼. 소설을 죽으라고 썼는데 그렇게까지 미친 듯이 써야 할 이유가 있었나? 무당이 뭐 자기 의지로 구설하겠어요. 내 안에 뭔가 창조적 자아가 꿈틀거리고 그가 말을 시작하면 저는 그냥 받아 쓰는 거지요. 거기에 집중하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제 안의 말들, 제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말들을 되도록 잃지 않고 잘 받아 쓰려고 집중해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네. 카메라 외출 나들이 나오신 소감이 어떠셨는지 즐거웠어요. 만족스러운 예, 시간이었나요? 즐거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네. 이렇게 병원 다니고 계신 와중에 이렇게 괜찮아요. 외출해주셔서 뭐, 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일상에 쉼표가 되어주는 특별한 공간, 회화 책방. 소금처럼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회화 책방, 언제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음에도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